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전직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간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강현우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교통정보부터 좀 알아보죠. 교통정보 전해주시겠습니까?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안양 쪽으로 사고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철산대교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일어난 승용차 관련 사고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근이 밀리고 있으니까 이동하실 때는 참고로 하셔야겠습니다. 반대 도심 쪽 이동하는데 신정교 아래 차량들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인로 구로 세무서부터 영통부역까지는 시속 30km 미만이고요. 반대편도 제속도를 밑돌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작대로 따라 남태령 방면 경문 고등학교 앞부터 사당역까지 차량들이 빼곡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반대 동작대교 방면 이수역에서 경문 고등학교 앞까지도 시속 20-30km 미만입니다. 언주로 따라 성수대교 방면 내곡 나들목에서 구룡턴 통과하는데도 차량은 20-30km 안팎의 속도입니다. 그 밖에 동부간선도로는 지금 분당 쪽 이동하는데 청담대교 북단 남단 쪽으로 밀려 지나고 있고요. 반대 청담대교 방면 수서 나들목에서 탄천 1교까지도 차량들이 빼곡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순서의 혼선을 좀 빚었습니다. 이번에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강현우 기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미국 증시 경제지표 호조로 반등했다면서요. 전해주시겠습니까? 간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05.84포인트 0.64% 뛴 16,530.94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은 0.61% 높은 1,837.88을, 나스닥은 0.96% 오른 4,153.18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2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약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무역수지 적자가 총 343억 달러로 전월보다 12.9%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 평균인 400억 달러를 훨씬 밑도는 것입니다. 지난 2009년 10월 이후 가장 작은 규모입니다. 미국의 11월 수출은 1949억 달러로 전월보다 0.9% 늘어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입은 1.4% 감소한 2,291억 달러였습니다. 미국 상원은 제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내정자에 대한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옐런 예정자는 이달 말 퇴임하는 벤 버냉키 의장의 뒤를 이어서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중앙은행 의장에 취임합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어닝쇼크라는 얘기가 나왔죠.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4분기에 8조 원 초반대 영업이익을 올렸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이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매출 59조 원, 영업이익 8조 3천억 원을 올린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8조 원 후반에서 9조 원 초반일 것이라는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습니다. 10조 원대 이익을 낸 직전 3분기보다는 2조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재작년 4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5.2%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6.1% 감소했습니다. 시장에선 급격한 환율 변동이 최대 변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 결제 통화인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작년 3분기 1,109원에서 4분기 1,061.5원으로 4.2% 내렸습니다. 스마트폰과 TV를 수출해도 원화로 환산한 이익이 환율 하락 폭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던 겁니다. 이 때문에 주력 제품인 스마트폰 판매량이 지난해 4분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도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한 해 동안 228조 4,200억 원의 매출과 36조 7,7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엄청나군요. 국세청이 연말정산에 대한 검증을 올해도 까다롭게 할 예정이라는데 연말정산 환급금을 반납하는 사람이 많아지겠네요. 1년 전인 지난해 초 연말정산에서 과다 환급을 받았다가 국세청에 수정신고를 한 사람이 20만 명에 달했습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에 대한 사후 검증을 강화하면서 착오나 부정신고자를 대거 적발한 데 따른 겁니다.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에서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은 기본공제 중 부양가족 공제 항목입니다. 지난해 과다 환급을 받은 사람의 절반 가까이가 배우자나 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를 잘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우자나 부모의 이름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그들의 연소득이 연소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연소득 100만 원은 세법상 용어이기 때문에 직장 근로자 기준으로 따지면 연 500만 원을 위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 공제를 2중으로 받거나 형제자매 간에 부모 공제를 2중, 3중으로 받는 경우도 흔한 오류 중 하나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기준을 미리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현대해상이 국내 보험사 최초로 미국 보험사를 인수한다고 하죠? 예, 현대해상은 상반기 중 4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약 5천억 원을 들여서 미국 중형 손해보험사를 인수합니다. 건강보험과 상해보험에 강점이 있는 중형 손보사라고 합니다. 현대해상은 1994년 미국 뉴저지주에 지점을 설립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보험사와 제휴를 통한 재보험 영업과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 대한 보험 서비스 제공 등 소극적인 영업 활동을 하는 데 그쳤습니다. 현대해상의 작년 미국 시장 매출은 147억 원 수준이며 순이익은 2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기존 7개 주 외에 추가 영업 인가를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 보험시장 공략을 위해서 현지 보험사를 인수로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포화 상태에 이른 국내 시장에서 몸집을 키우기보다는 해외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외 손보사 인수가 적합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예, 기존 마그네틱 카드를 통한 현금 인출이 다음 달부터 전면 중단된다고 하는군요. 예, 금융감독원은 2월 3일부터 마그네틱 카드로는 현금 자동 입출 금기, 즉 ATM기에서 돈을 뺄 수 없다면서 카드 영업 발급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IC 카드로 교체해야 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교체 대상 카드는 현금 인출 기능이 부과된 마그네틱,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입니다. 카드 앞면에 손톱 크기의 칩이 없고 뒷면에 마그네틱 띠만 있다면 모두 대상입니다. 내년부터는 현금 인출뿐만 아니라 물건 구입이나 현금 서비스, 카드론 등의 거래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마그네틱 카드 불법 복제 피해액이 연간 100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经济신문 강현우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꼴꼴꼴이에요. 신문선입니다. 페어플레이가 돋보이는 정통 시사 프로그램. 여러분은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월요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 추진 방침을 밝힌 뒤에 통일부가 설 명절에 상봉 행사를 가지자고 북측에 제안한 바가 있었습니다. 통일부는 오는 10일 금요일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북한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설 상봉만을 기다리는 이산가족들이 또 예간장을 태울 수밖에 없게 됐군요. 모처럼의 남북 유화 분위기, 과연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이산가족 상봉 실무를 맡고 있는 적십자사 의견 듣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국제남북부 김승근 국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네네. 예, 지난 월요일 대통령 기자회견 후에 대한적십자사 유중근 총재 명의로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 실무회담을 제의하는 통지문을 이제 보냈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도 북측에서 아무 답변이 없죠? 네, 아직 뭐 답이 없습니다. 예, 근데 가장 초조한 분들은 상봉을 기다리는 이산가족들일 텐데요. 보통 우리 측에서 실무회담 제의를 하면 북한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답변을 내놓습니까? 뭐 통상 그 회담을 제의하면 하루 이틀 뒤에 답을 해주는 것이 회담 준비를 위해서 좀 필요한데요. 예.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과거 지난 그 8월에도 이틀 만에 답이 왔었는데 그 수정 제의를 해왔었고. 예. 결국 최종적으로는 회담 하루 전에 답을 준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도 수정 제의를 또 해올 가능성이 있겠군요. 뭐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이 금요일 10일이 실무회담을 하자고 제의한 날인데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는 답이 와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일 늦어도 내일까지는 답이 와야 예정된 10일에 실무회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떻든 이번에는 분위기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김정은의 신년사가 작년에 비해서 유화적이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이번 이산가족 상봉은 성사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보는 의견이 많은데 적십자사도 그렇게 예상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그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는 좀 긍정적인 해답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에서 만약에 긍정적인 답변이 오면 상봉 준비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겁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상봉 대상자를 확정해 놓았고, 그분들에 대한 확인 작업만 사실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준비하는 기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 대략 한 2, 3주 정도 준비하게 되면, 준비는 다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에 상봉이 성사됐을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이미 다 뽑아놓은 상봉 대상자, 예, 그분들을 그대로 상봉에 나서게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대상자가 됩니다. 예. 나머지 분들을 또 기대를 많이 하다가 이 방송 들으면 또 섭섭해지겠네요. 예, 근데 북한이 우리 측 제안을 수용하더라도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이것과 연계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 이제 언론 보도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상봉 행사가 어려울 수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좀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저희는 이산가족 상봉이 인도적인 그 문제인 만큼 다른 부분하고 연계하지 말고 우선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부분들도 좀 풀려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내막적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 그 정부가 새로운 방침을 정한 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부에서는 일단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 관광 문제는 연계하지 않는다, 분리 대처한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난 상봉을 추진했을 때 이 장소와 숙소 문제로 이 남북 간에 이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문제가 또 발생하겠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장소 문제하고 숙소 문제 등에 대해서는 직접 실무 접촉이 열리게 되면 북측과 의논을 해 나가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일단 대화가 시작이 되면 이 문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동안 북한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금강산하고 계속 연계시키기 위해서 장소를 금강산으로 자꾸 국한하려 하는데 이 상봉 장소와 방식의 변화를 우리가 좀 달리 제안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장소 문제 때문에 이산가족 문제가 가다쓰다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산가족 문제를 다루는 이 남북의 정책 결정자들의 의지가 중요하고 이 정례화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쌍방이 좀 합의 가능한 실질적인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봉 방식의 변화는 앞으로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대면 상봉뿐만 아니라 화상 상봉이라든지 영상 편집 교환이라든지 서신 교환 등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어떻든 오늘 내일 좋은 소식 좀 들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예, 지금까지 대한측십자사 국제남북국 김성근 국장이었습니다. 예,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교육. 주주새는 바람 따라 주주새는 난방비 틈새 바람 막으면 새는 돈도 막을 수 있지. 겨울철 전기 절약 울랄라. 겨울에 내복 입은 당신이 멋져. 전열기 사용 줄이는 당신만 멋져. 겨울철 전기 절약 울랄라. 높아지는 전력 사용 육교 시간대에 맞게 절약하는 당신. 겨울철 전기 절약 울랄라. 에너지
에너지 절약은 올겨울 가장 가치 있는 행동.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심청이가 팔려가더니 그래도 내 걱정은 하지 마시오니. 심청이가 안심포를 주고 갔으니까 이 안심포는 24시간 긴급 출동의 건강상담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이다. 알뜰폰에 새콤을 더하는 S1 안심폰.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서 만나세요. 미디어에 그려진 세상 뉴스와 뉴스의 뒷이야기. 출발 새 아침 미디어 포커. 예, 매주 수요일 마련하는 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뉴스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기자가 주목한 부분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변함없이 유인경 경향신문 선임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올 들어 처음 뵙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늘이 생신이신데. 고맙습니다. 네. 사적인 얘기는 방송에서 좀 생각합니다. 공적인 얘기입니다. 예. 네. 새 정치판의 또 하나의 이슈가 지방선거 관련 논란입니다. 네. 예,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 폐지를 둘러싸고 지금 여야 간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제는 또 교육감 관련 공청회까지 열렸죠. 네. 이 특별시 광역시 구의회 폐지 문제는 또 새누리당이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하나씩 한번 짚어볼까요? 이 네. 원래 기초선거 공천 폐지는 대통령 후보들이 전부 다 공약했던 사항 아닙니까? 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요. 예. 각 당에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제 새누리당에서 공천 폐지를 교묘하게 포장을 했어요. 교묘하게? 네. 예. 그래서 기초단체 구의원만 폐지를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게 진정한 폐지 아니야 이렇게 말이 나와서 풀뿌리 민주정치 근간을 흔든다 얘기까지 나오고 지금 아직 탄생을 하지 않았지만 안철수 신당의 대변인격인 송호창 의원이 예. 완벽히 이거는 공천제가 폐지돼야 되고 여성 명부제도 이제 다시 나와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때 아니게 전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예, 근데 어제 이 새누리당이 정당 공천제를 네. 폐지를 하면 네. 위헌 요소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실제 이 공청회에서 당시에 헌법재판소에 주심을 맡았던 네. 송인준 변호사가 나와서 이게 위헌하다, 네. 위헌이다. 그리고 이제 정치학회 이런 데서는 또 위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또 헌법학회에서는 이 폐지해도 합헌이다 이런 네. 얘기를 하죠. 이제 정당 공천 폐지를 놔두고 학회랑 법조계가 좀 엇갈린 의견을 내놨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 또 한국정치학회, 한국선거학회는 이제 각각 국회 입장서를 냈거든요. 예. 근데 대한변협은 합헌이라고 그러고요. 학문적으로 따지는 정치선거학회는 위헌 의견을 제출했어요. 근데 예. 이제 대한변협이 정당 공천 폐지는 입법자 재량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유입니다. 예. 그러니까 재량 범위 내에서 입법하는 거는 헌법에 전혀 위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회에서만 넘기면 이게 전혀 헌법에 되지 않는다. 입법자의 부계를 든 거죠. 그리고 예. 선거제도를 구체화하는 입법자의 선택에는 선거 현실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검토하고 고려해 작동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완을 한 거죠. 반면에 정치선거학회는 헌법은 정당 설립 및 활동의 자유, 또 국가와 법률에 의한 정당의 보호를 명문화하고 있는데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는 정당 참여를 아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상충된다. 그래서 이건 위헌이다라는 의견을 피력해서 이걸 받아들이는 쪽에서 좀 굉장히 헷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예, 헌법재판소 2003년도 결정문이 네. 방금 정치학께서 한 얘기, 네네. 그 얘기를 적어놓았거든요. 네. 당시에 그런데 사건은 조금 다른 사안이었어요. 네. 예, 그때는 이제 정당 공천제를 없앴을 때인데 네. 이 명함에다가 지금은 없어진 정당이죠. 자민련. 그랬어요. 예, 2005년도죠. 예, 네. 예, 적어 놓으니까 네. 그게 재판을 받다가 네.
그 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위원 제청을 했죠. 네. 하니까 이제 위원이라는 결정이 나온 건데. 네. 글쎄요, 이걸 이제 국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다룰지가 굉장히 이제 궁금해지는데. 네. 문제는 이제 속내입니다. 네. 과연 그 공천을 폐지하자는 쪽하고. 네. 예, 안 쪽하고 이 속내가 다 다르거든요. 네. 사실 이게 그 정당 공천제를 유지하려면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은 큰 소리를 치죠. 그럼요. 엄청난 권력이더라고요. 예. 네. 그 구청장들을 봐도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이제 구민 이전에 자기 공천권을 갖고 있는 지역 의원들, 해당 의원들이어서 국회의원들이 이럴 때 굉장히 뭐랄까 파워를 과시할 수도 있는 거여서 쉽게 폐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다 갖고 있죠. 여야를 막론하고. 예. 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 개개인 속내는 이 공천제 유지를 좀 해줬으면 하는 분들이 많죠. 예, 그래서 뭐 폐지를 해놓고도 개인적인 의견은 아닌 것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여야에서 다 목소리가 다릅니다. 예. 네. 그런데 이 민주당에서 전체적인 느낌은 이런 것 같아요. 그 속내는 또 서울 수도권에서 지금 단체장들을 민주당이 그 과반수 이상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시장부터 그러니까 시작해서. 이 공천제를 폐지를 하면 예, 현직들이 프리미엄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네. 예. 또 그리고 새누리당 입장에 있어서는 공천제를 가져야만 어떻게 뭐 역전을 해보든지 하겠는데 그렇죠.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야당에 비해서 높으니까 예, 그래서 좀 그런 면도 작용을 하지 않느냐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그 새누리당에서 묘한 주장이 하나 나왔어요. 공천제를 폐지하면 이 후보 난립으로 검증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더니만 또 이 서울의 그 협동조합 환경단체 시민단체 이런 많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에서 자기들 그 회원들을 동원해서 이 지방의회 이런 걸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초 그 정당의 공천제 폐지가 나오면 항상 이제 강조되는 게 후보 난립입니다. 더구나 이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 토호라 그러죠. 흔히 말하는 무슨 뭐 건설사 사장 뭐 어디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이권을 위해서 기꺼이 이 기초의회에 참여를 해서 권력까지 쥐고 자기 사업에 유리한 것들을 내리는 의회에서 땅땅땅 해서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인품이라든가 뭐 정치력이 아니라 그냥 평소에 발 넓고 상가 자주 가고 목욕탕 등 잘 밀어주는 분들이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경우가 예전에 사실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제 이거 굉장히 폐해가 많다라고 주장하는 바도 있고 특히 이제 여성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당 공천제일 경우에 힘을 가진 이 당에서 여성들에게 공천을 안 주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서 이 공천제 폐지를 요구하는 쪽도 있는 반면에 지방 토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당에서 여성 할당제를 해서 좀 보호를 해주고 여성 명부제를 만들어서 30% 정도는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어서 지역마다 굉장히 다른 그 의견을 보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아까 그 새누리당에서 교묘하게 기초의회 폐지하려 한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전면적인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광역시는 이제 광역 공천 놔두고 이제 기초 그러니까 구청장이라든가 구의 뭐 이런 데만 하고 더구나 구의회는 이제 폐지하자라는 이제 얘기 그렇죠. 그 얘기만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사실 도시로 오면 별 의미가 없지만 지방에 같은 경우에는 어민 뭐 그다음에 뭐 다른 분들을 다 그 이해관계가 다 달라서 이제 개추 고의에게 이제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제 많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그 내놓은 것도 그 사실 학계에서 나온 얘기예요. 학계에서 뭔가 하면 근데 서울, 부산, 그 광주, 대구, 대전 이런 그 광역시에 있어서는 생활권이 같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강남구에서 하나, 서초구에서 하나 뭐 큰 차이가 없죠. 생활이 같기 때문에 굳이 구의회를 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광역의회를 좀 늘려서 그래서 구의회까지 같이 통폐합을 해서 구시까지 같이 감독을 하자 이런 주장이고 또 하나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지역 유지들하고 이 구의회 의원들이 다 그냥 거의 뭐 결탁되고 있고 해서 그 사실 그 문제가 많았다 도덕적으로 또 그리고 지금 구의회 의원들을 도대체 우리 그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낭비 요소 모르더라고요. 예. 예, 저도 잘 모릅니다. 우리 유 기자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그 광역시나 이상의 구의회 폐지하는 것 동의하십니까? 개인적 의견으로는 예. 폐지를 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구의회 이거 폐지하고 대신에 시의원들 숫자를 한 절반 정도 더 늘리면 구의회에서 어떤 얘기 굉장히 본인이 열심히 일하신다 어쩐다는 얘기 나오지만 대부분의 우리 뭐 동장님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도 다 그 역할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분들은 정말 자원봉사 내 전문성을 가지고 이 지역에 알뜰살뜰하기 위해서 좀 희생 헌신 이런 의미가 예전에 참 강했던 반면에 최근에 보니까 구의원 시의원들이 굉장히 월급도 많으시고요. 월급도 많죠. 옛날에는 무보수였는데. 네. 월급이 알토란 같을 뿐더러 해외를 그렇게 자주 가시더라고요. 예, 해외 여행도 많고. 자매 도시 가서 다도 오셔서 얼마나 많이 이 구의 행정에 반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지역민들하고의 협력 관계, 밀착 관계 뭐 이런 것들도 좀 약한 반면에 이해관계는 너무나 많은 거죠. 뭐든데 요새 신도시, 개발, 행복도시, 무슨 도시, 뉴타운에부터 지방에서는 도로 이런 거 나오는 데가 너무 많아서 하실 일들은 많으나 이런 게 이렇게 여기서 일단 그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면 대대로 되이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는 의견을 좀 공유하는 바이긴 하나 새누리당의 홍문종 사무총장이 의례적으로 이거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뒷배경을 설명하는 의견을 또 따로 가질 정도로 아니 그건 개인적인 의견이고 아니다라서 좀 저항이 만만치 않구나. 당내에서도 저항이 만만치 않구나라는 걸 느꼈죠. 만만치 않죠. 네. 당내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나의 중요한 권력인데 발표다 곧바로 다시 정정 보도하고 얘기했어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각 구청들 만약에 구의회 폐지하면 1년에 한 몇십억씩 전략되지 않습니까? 이 구청들 다 적자들인데 이 돈 좀 아끼는 의미에서라도 구의회 폐지하고 대신에 시의회를 왕창 좀 늘려주면 민주주의에 그렇게 후퇴하는 건 아닐 것이라고 왕창 늘리지 않고요. 적절히 늘리기만 해도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의회나 구의회에서 어떤 현안 프로젝트가 있으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 회의가 열립니다. 구의원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토목 관련 교수님이라든가 해당 전문가들이 모여서 오는 회의가 있기 때문에 구의원, 시의원 타이틀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주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꼭 의원 배지를 달아주고 해야 되는지 그리고 결국 그분들의 월급이 제가 알토란같이 낸 세금에서 나간다고 생각하면 그동안 20년 동안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혁혁한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우려가 되는 면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연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구심을 다들 갖고 있죠. 이 민주당과 달리 안철수 신당 쪽에서는 정당 공천을 폐지하면 호남 같은 데서는 현재보다는 좀 불리해질 것인데 그런데도 어제 안철수 신당도 정당 공천을 폐지하자. 전체를 폐지하자는 거랬고요. 여기다 동의했죠. 그다음에 이제 번호 순번제를 정당 기호. 이 정당 기호를 새누리당 1번 이런 것들을 해서 기득권을 주는 것도 폐지하기도 하고 여성 명부제도 해서 여성들이 이제 30% 안에 반드시 들고 하는 것들을 하자고 해서 이제 새로 지는 않다 하더라도 조금 혁신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걸 보였죠. 송호창 의원이 어제 발제를 했죠. 이 여성 명부제를 동원을 한다면 또 나중에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 직역별 명부제 만들자. 인구 비율에 따라서 중개업소도 들어가야 되고 미용업소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 곤란해질 텐데 어쨌든 정당 기호제 폐지하자는 것은 이 독특한 주장인데. 이건 이제 그런 프리미엄을 신당으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도 강남이라는 경우에는 인물을 보지 않고 당을 보고 뽑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1번 아니면 2번. 그 어르신들도 그냥 익숙하게 1번, 2번이 좋은 거겠지라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없애서 좀 다른 변화를 줘보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또 많은 어떤 학자분들은 이게 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정당 공천제를 괜히 민심을 해서 하는 거는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상관 태우는 거다. 제대로 된 유지를 해서 보수하는 게 더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 어릴 때는 이 기호가 추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국회의원 숫자 많다고 해서 1번을 차지한 건 아니었는데 이게 아마 도입된 것이 그 90년대인가 그럴 겁니다. 네. 1, 2번으로 도입된 것이요. 어떻든 예, 신당이나 군소정당에게 불리한 제도인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예, 이 문제는 아마 재검토가 되지 싶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교육감 선거인데 네. 이걸 이제 새누리당에서 임명제, 간선제 혹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네. 들으셨어요? 그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라는 것도 교육감이 그동안 저는 사실 그 최근에 들어서 교육감이 이렇게 중요한 분이고 이렇게 네. 관심이 가고 하는 것을 놀랄 만큼 어떻게 교육감 선거라는데 부정선거에 뭐 돈 준 사람, 돈 받은 사람 뭐 이런 거 나오고 뭐 억울하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도대체 그 몇억 원 이상의 몇억 원이 아니죠. 한 10억 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랬을까를 뭐 하는 것도 있고 또 오해라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라서 뭐 하자라고 의견을 하는데요. 러닝메이트제를 할 경우에는 이제 잡음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랑 같은 왜 뒤늦게 뭐 성격이 다른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설도 있지만 미리 정해놓는다는 거죠. 같이 예. 이념이 맞는 그다음에 같이 정치색을 같이 하는 뭐 단체장과 예, 그렇죠. 교육감이 와서 이 지방의 행정과 교육 행정이 일치하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죠. 왜냐하면 뭐 이쪽에서 제안을 해도 이쪽에서 반대를 틀면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경우도 많고 이제 교육 문제에는 여기 뭐 보육 뭐 급식 이런 게 또 다 들어가기 예. 때문에요. 또 뭐 이제 그 교과서 문제나 이런 거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그동안 너무 간과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2007년도 교육감 선거에서 네. 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네. 이 무상급식을 정책으로 내놓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진보 이쪽 교육감 네. 또 그리고 반대쪽에 보수 쪽 교육감 이래서 교육감들도 정치색이 뚜렷해져 버린 겁니다. 네. 예, 이왕 정치색이 뚜렷해진다면 보수 쪽 입장에 있어서는 이제 그렇겠죠. 후보가 난립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러닝메이트로 하면 그렇죠. 후보 난립을 막을 수 있을 테니까 그걸 이제 노리는 것 같고 속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에 있어서는 지금 그 정치의 중립을 해치는 그런 짓 하지 말자 네. 이런 주장을 하지만은 민주당은 현재가 더 낫죠. 그럼요. 예, 진보 교육감은 거의 난립이 되지 않으니까. 네. 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모든 그 단체장과 교육감이 이렇게 똘똘 뭉치는 것도 매우 중요하나 견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그 시장의 뭐 여당이면 시의원들이 뭐 야당이 많아서 뭐 견제를 해준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뭐 다들 그 자기 야전 인수격으로 해석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뭐 행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에서 근데 가장 이제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 시민들,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느냐. 그다음에 굉장히 성숙해 있거든요. 우리 유권자들은. 근데 유권자들이 진짜 뭘 원하고 우리 국민들이 뭘 원하를 먼저 생각해야 될 텐데 대부분은 쓱 한번 흘려봤다가 여론에 부딪히면 아 그건 아니고요 라고 탁 받아들이고 해서 좀 너무 속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예. 일각에서는 현재의 교육감 선거는 네. 이 번호만 잘 뽑으면 되는 로또 교육감이다. 이 번호 추첨하는 게 옛날에 TV로 중계감 된 적이 있었어요. 예. 서울시의 경우에. 그래서 한쪽에서 번호 좋게 뽑으면 와 크고 환호도 막 지르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로또 교육감이라는 얘기 하나 하는데 이 기자들은 이런 그 이번에 이 지방선거 제도를 바꾸는 이 논란을 보면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갑니까? 첫 번째는 예. 이제 그렇게 원칙을 중요시하고 약속을 하셨던 분 같으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면 폐지를 하는 쪽으로 가야지요. 역시 이제 대선 공약을 좀 지켜야 된다. 예. 이런 위주로 많이 보고 있군요. 그 문제로. 예, 기초연금이라도 많이 흔들렸으니까 예. 이것조차도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걸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나 진심으로 저 폐지가 국민들을 위한 것이어야지 지금 잠깐 무슨 뭐 홍보성이라든가 예. 자기네들끼리 유리한 것은 절대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고요. 뭐 지방 토 문제라든가 뭐 여성 문제 같은 것은 제대로 좀
후보들에 대한 정책을 홍보지를 한다라든가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다음에 뭐 과거 전과가 몇 범인지 이런 것까지 쫙 다 알려져서 우리가 판단의 기준을 잡으면 될 텐데 왜 이 시점에 5개월도 안 나놓은 시점에 갑자기 흔들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뒷말만 무성하게 아니에요. 뭐 다시 논의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찔러보고 빠지기식은 정말 좀 유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선거가 이제 5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네. 지금 나오려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준비하는 분들이. 이러니까 공천 폐지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예. 줄 섰던 사람들 큰일 났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어제 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이 패널 조사에 참여한 5,015가구 소득계층 변화를 분석을 해보니까 경상소득기준 빈곤 탈출률이 2005년에서 2006년 그 사이는 31.71% 그러니까 빈곤에서 많이 탈출을 해 나오는 숫자가 10명 중에 3명 꼴이었는데 2011년에서 12년 이 사이를 보니까 이 23.45%로 줄었다는 겁니다. 그냥 2명 정도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가난에서 탈출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이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려워진 정도가 이제 불가능해진 것 같고요. 한국의 빈곤율은 이제 OECD 국가 중에 6위입니다. 예, 그렇죠. 굳이 위안을 삼자면 미국이 더 가난한 사람 계층이 더 많다. 뭐 미국이 5위예요. 바로 아래고. 그다음에 뭐 이스라엘이 1위입니다만 그동안은 한국은 정말 그 격변과 역동적인 나라여서 코리안 드림, 뭐 한강의 기적해서 우리가 노력만 하면 정말 가난하게 살다라도 뭐 막 돈을 많이 벌어서 신분 상승이라든가 그다음에 서민 그들이 상류층으로 갈 수 있다라든가 빈곤층이 중산층이 될 수 있다라든가가 건강한 구조 속에서 가능했었거든요. 굳이 뭐 집을 몇 번 옮긴다든가 로또를 탄다든가 하지 않아도 근데 이런 상황으로 가면 이제는 한국은 또 다른 계층사회 계급사회가 정착돼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보건사회연구원의 이 자료는 우리나라뿐 아니고 다른 나라와 그 공통으로 쭉 나와 있는 그 진위계수 완전 좀 조금 상충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진위계수가 0.315 정도인데 이제 진위계수는 청취자를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하위 10% 상위 10%의 소득 격차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이 미국 같은 경우는 그 0.4가 넘거든요. 0.42로 뭐 이렇게 나오고 스웨덴 같은 경우가 세후에 세금을 다 낸 뒤에 0.28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전이 0.28이고 세후가 0.24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수치상이라든가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 피부로 체감하는 자신의 위치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고요. 이맘때쯤에 늘 자료가 나옵니다. 서울대 이제 그 합격생들이 어느 동네 출신인가 어느 학교 출신인가 이렇게 돼 보면 이제 변화가 거의 없어요. 이제 그 고등학교가 평준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외고 특목고생들 뭐 강남 뭐 서초 송파 상부 사람들 돼 있다라든가 뭐 이렇게 돼 보면 그리고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돈을 좀 모아서 내 집 마련이 가능했고 강남에 진입하는 것들을 꿈꿀 수 있었는데 이제 20대 30대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서 뭐 꿈이 상실되는 시대가 됐다라는 것이 이 자료가 주는 위험한 거고요. 더구나 이제는 노인들의 빈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한 20% 이상이 빈곤층입니다. 노인들은. 그리고 중산층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그 우리나라 가계 빚이 천조인가요? 어마어마한. 천조를 넘었습니다. 이게 뇌관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곤층의 탈출이 점점 어려워진다면 이 응어리들이 어떻게 표출될지. 그래서 뭐 학자들께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 아이를 많이 낳아서 이 사람들 생산력이 늘어서 노인을 봉양해야 된다 그러지만 지금 애 낳아서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20, 30년도 후인데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개천에서 용 나던 시대는 없어진 거죠. 그래서 예전에 뭐 개천에서 난 용이랑 결혼하면 신분 상승인데 아니라 이제 개천으로 끌려간다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우스갯소리나 자괴감이 없도록 이제 좀
사회복지 시스템이라든가 예. 일자리도 그냥 양질의 일자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인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 그리고 예. 늘 전원책 변호사가 강조하시는 거지만 중산층의 붕괴를 어떻게 이 사회가 좀 보를 만들어줄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 그게 중요하죠. 이 네. 부자들이 또 부와 권력을 교육을 통해서 세습을 네. 하는 그런 사회 구조는 아까 방금 개천에서 용난다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그거는 이 교육을 통해서 세습이 안 될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교육을 통해서 세습이 되는 구조.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네. 예, 어떻든 이렇게 우리 중산층이 어려워진 것은 사교육 문제도 있고 또 예, 이 주택 경기 문제도 있고 이 네.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문제 말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혼재가 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해법 이 보고서를 발표한 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보건사회에서 이제 양질의 일자리를 얘기를 하고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비정규직과 정규직도 갈등이 이제 많은데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는 율 참 적지만 예. 더욱더 문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하다라는 거죠. 예. 다 정규직을 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비정규직도 생활이 할 만한 뭐 이런 걸 될 텐데 더 문제는 연 소득이 1,000만 원이 안 되는 가구가 10% 이상입니다. 예. 한 달에 88만 원이 예. 안 되는 가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됐는데 이게 가시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어떻든 우리도 장학제도라든지 저소득층을 여러 가지로 보살펴서 그들이 헤어나올 수 있도록 네. 하는 제도가 필요하겠죠. 그 제도들이 있기는 많습니다. 뜻밖의 참 많아요. 예. 보면은 문을 두드리면 노인 복지라든가 저소득층이 의지할 때도 굉장히 많고 한데 차상위 계층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주 극빈층보다는 예, 그렇군요. 이분들이 차 하나 있어서 아무것도 못 구제를 받을 데가 없다라든가 아들이 있는데 그래서 예. 노인 복지를 못 받는데 아들은 연락도 안 되고 없다든가 이런 분들을 맞춤형 빈곤 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대책을 합니다. 제대로 좀 인터뷰를 해서 상황을 파악해서 맞춤형 빈곤 대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문화로 읽는 세상 문화포커스 경향신문 유인경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웰빙 건강 한국문화 실용복지 실력이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선취업 후진학의 기회가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주부도 직장인도 꿈을 이루기 참 좋은데 물론 원광 디지털대학교지. 차민재를 키우는 특성화 사이버대학 원광 디지털대학교 2월 12일까지 신편입생 모집. 예, 문화포커스가 아니고 미디어포커스 시간이었습니다. 예, 오늘 클로징 멘트입니다. 요즘 공기업 계획이 화두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도덕적 해이는 인간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임금 체계가 같을 경우에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한때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빚을 내어서 드디어는 빚쟁이가 은행에 큰 소리를 쳤던 시대가 있었죠.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대마불사라는 말이었죠. 나이롱 환자라는 말은 또 어떻습니까? 교통사고 입원 비율이 일본보다 우리가 10배가량 높습니다.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작년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할 때 이 도덕적 해이를 걱정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 향후 구제 조치를 기대해서 일부러 빚을 갚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최근 조사를 보니 그런 도덕적 해이는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수혜자 10명 중에 8명은 빈곤층으로 소득 2분위인 2천만 원 미만이 83.2%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진짜 약자에게 도움이 됐다고 하니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원책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지요. 고맙습니다.